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구매 내역, SNS 정보 등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SNS, 포털, 각종 커뮤니티에 뿌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내 신용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옥입니다. 지난 1월 논란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결국 통과했습니다. 저희 따옥이는 이걸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개인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비식별화라는 꼼수를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개인정보 도둑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민간 데이터 거래소인 한국데이터거래소를 출범시켰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이 매일경제 신문사의 주도로 만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카드, SK텔레콤, 식자재 유통기업인 이 CJ올리브네트워크스, SK플래닛 등의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라, 이게 뭐 하는 곳일까요? 이 데이터 거래소라는 거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등록을 하고 또 이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자가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이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민간 데이터 중개상이 있다고 하죠.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간 공공부문의 데이터들이 이곳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거래가 거래소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폐쇄적으로 자기네끼리 공유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에 페이스북이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이 150개의 기업들에게 가입자 정보를 공유했던 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개인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계정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게시물을 읽거나 좋아요를 클릭을 하면은 페이스북에서 관련 광고가 뜨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즉 개인정보는 기업들에게 돈벌이의 대상일 뿐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폐쇄적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면서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취급 관련 동의를 합니다. 이것저것 체크를 하죠. 그리고 해당 동의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관리 원칙 등이 명시가 돼 있죠. 이 3자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에 사인도 하고요. 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고지한 방식대로 암호화, 보안 조치를 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고지되지 않은 가공이나 어떤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차례 대기업들에 대한 해킹 사례가 있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다른 누군가 갖고 있다고 체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분야에서도 페이스북이 대빵이죠. 전에도 따옥에서 소개를 했었지만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이 사용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었죠.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해킹 공격을 받아서 사용자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고요. 페이스북이.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앞서 얘기했었지만 페이스북이 이런 아마존,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기업들에게 가입자 정보를 공유했던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 파트너십 기업 중에서 이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엄청 논란이 됐었죠.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영국 정부 등은 이들 기업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인 2019년 4월에는 개인정보를 제3의 개발자들에게 관리를 맡겼다가 이 업체가 사용한 아마존 클라우드에 그대로 노출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얼마 전이죠. 2019년 12월 21일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돼서 2억 6,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데이터 거래에 기반한 사업 모델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즉 GDPR이라고 하는데요. 이 GDPR과 충돌을 합니다. 주로 GDPR의 투명성과 추적성 의무 규정과 충돌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GDPR이 말하는 투명성과 추적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정보 주체, 즉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인 개인들에게 수집, 관리, 처리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투명성이고요. 그리고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추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유럽도 2018년 EU 회원국의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 격인 GDPR을 제정을 했고요. 이 투명성과 추적성은 GDPR 논의 과정에서 정립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GDPR의 조항들이 상당수 반영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 미국보다는 유럽의 체계를 닮은 편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은 보다 많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투명성과 추적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논의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도 결함이 좀 있긴 하지만 데이터 거래소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데이터 거래소가 없었죠.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만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죠.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통신 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이 한 짓인데요. 자기들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신용정보를 가입자 동의 없이 6억 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고요. 그 중에서 3억 4천만 건이 결합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났죠. 이게 드러난 후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LG, SK, KT 같은 통신 3사에게 내 개인정보를 타사한테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걸 응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 벌인 짓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기업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 거래나 데이터 거래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때맞춰 아까 말씀드린 이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주로가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문제의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겠죠. 계속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을 뱅자해서 내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유통시키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미명하에 페이스북의 치명적인 문제를 거꾸로 도입을 한 거죠.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일부에서는 개인정보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자는 대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블록체인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암호화폐가 아닌 원격 장부로서의 블록체인은 데이터 유통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 예찰론자들은 데이터가 유통되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면은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스마트 거래를 통해서 정보 주체인 개인이 허락하지 않은 거래는 허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솔깃한 이야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기술은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는 한국입니다. 기업들이나 이 친기업 언론들은 기술적으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처리될 것이고 추적 가능할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시민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민감한 의료나 금융 데이터들은 더욱 그렇겠죠. 예를 들어보죠.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통신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 내역, 뭐 온라인 쇼핑 구매 내역, SNS 정보 등을 통해서 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전문회사를 도입하겠다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이나 SNS, 포털, 각종 커뮤니티에 뿌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내 신용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거래는 기업들 간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플랫폼화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거고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기업들 간의 싸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드러날 문제가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따오기에서 이 주제에 관한 기술적인 쟁점이나 어떤 사회적인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따오기 지금 구독자가 1200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요즘에 잘 안 오릅니다. 네, 다시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